안녕하세요. 예, 살아 계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하지만 난리가 난리인데, 빨리 좀 진정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목숨 걸고 오셨네. 자, 사실 이제 그 3월에 새로 개강을 해서, 이제 새로운, 진도를 들어가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에 그 휴강을 하고 이제 그 동영상으로만 했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오늘부터 이제 3, 4월 과정 개강이 되네요. 뭐 새로 오신 분 계실 거고 그동안 계속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집 밖에 이제 위험해서 댁에서 이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어찌됐든 뭐 세상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뭐 10월이니까 저희들 또 할 것은 또 하면서 이제 해줘야 되겠죠. 오시면서 또 프린트 하나 받으셨죠? 요것은 이제 이번 파트부터는 1, 2월 과정에서 제가 주요 테마식으로 해가지고 이론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그날 배우신 내용 중에서 이제 그 테마에 해당되는 기출 지문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날 배우신 거 맨 마지막에 이거 가지고 다시 복습 차원으로 해서 결국 우리는 OX 문제니까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쭉 이제 기출 지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 거니까 이거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3, 4월에요. 참 이제 좋은 날씨고 이제 날도 많이 풀리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점점 또 그 시험에 가까워지죠. 그다음에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제 1차하고 2차가 이제 나뉘어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보니까 물론 하루에 보지만 제가 11월, 1월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 했죠. 4월 달까지는 1차를 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이제 3, 4월이 마지막이에요, 이게.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5월, 6월까지는 조금 1차에 치중을 하셔가지고 조금 좀 1차가 좀 되셔야 2차도 좀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진도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3, 4월 과정은 뭐 11월이나 1월처럼 조금 뭐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이제 생략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안 했던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말씀드리고 할 거니까 자, 일단은 우리 민법이라는 게 크게 우리 중개사 시험은 덩어리가 4덩어리로 되어 있죠. 제 1편 해가지고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 총칙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은 딱 이것만 봅니다. 법률, 행위. 자, 여기서 보통 이제 한 10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라는 게 있죠. 물권법. 자, 물권법 거의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에 해당되죠. 전체 이제 우리는 항상 뭐 쓸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제 동네를 잘 파악하면서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한 14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나오는데 그 채권법 중에서도 우리 중개사 시험은 계약에 대해서만 이제 배우시게 되니까 이제 이걸 계약법이라고 그러죠. 결국 이거 채권법입니다. 자, 여기는 한 10문제 정도 나오게 되죠. 자, 요게 이제 민법이라고 그랬어요. 민법. 그 다음에 이제 이 민법으로 이 세상을 기울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특별법을 쭉 만들죠. 그래서 민사특별법이라 해서 5개 법을 이제 배우시게 되죠. 여기서 이제 보통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배우시는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이렇게 4파트로 이루어졌고 각각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제 파악을 하시면서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배우실 것은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 그 중에서 권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배우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희 교재 19페이지 좀 들어갑니다. 자, 이제 민법 총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민법의 기초에서 나오는데 이쪽 파트는 뭐 시험하고는 그렇게 많이 관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끔가다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민법을 배우시기 위해서 기본을 잡는 거니까 몇 가지 보셔야 될 것들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뭐 민법이 뭐냐 이 얘기는 뭐 크게 볼 건 아니고 결국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그 중에서도 권리 중심으로 배우신다고 그랬고, 그 권리 종류가 19페이지 2번 보니까 권리 종류 해가지고 쭉 나눠졌는데, 이런 거 너무 치중할 건 아니고, 권리 중에 우리는 뭐하고 뭘 배우신다고 그랬어요? 물권하고 채권, 물권 채권 정도의 개념하고 차이점 정도만 잡고 들어가자 그런 얘기죠. 19페이지에 권리 종류 중에 괄호 1번 내용에 의한 분류의 동그라미 2번 재산권을 보면, 자, 기업번에 물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니은번에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그렇죠. 자, 요거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다른 권리는 크게 볼 건 없고. 그럼 물권 그러면 말 그대로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을 뭐 직접 지배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물권 그러는데, 그러니까 물권법에서는 이제 그 물권에 대해서 쭉 배우시게 돼요. 물권법에서는. 그래서 괄호 속에 이제 물권의 종류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유권이라는 게 있고, 뭐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굉장히 많은 물권들이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물권법 파트에서 하나씩 배우신다. 그러니까 좀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물권 그러면은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냥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채권 그러면은, 채권은 특정인이 그랬으니까 특정한 사람이 다른 특정인,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청구하는 거죠. 그럼 채권의 포인트는 물건에 대한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거.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그러죠. 자, 채권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채권에 대해서 자, 배우실 게 이제 채권법인데, 우리 민법에서 그 채권법 파트에서 채권은 종류가 전부 다 똑같아요. 특정한 사람에게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오랜만에 봤다고요. 또 마스크 썼다고 또 딱, 요즘 그래요. 요즘 강의하는데 아주 힘들어. 다 나오시긴 나오시는데 입에다 딱 마스크 하나씩 딱 대고서 물어봐도 얘기해도 아니, 그리고 강의하는데 두려워요. 꼭 데모하러 나오신 분들처럼 같아서 다 마스크 쓰고서 이거 하고 있어요. 예. 마스크는 썼더라도 대답도 좀 하시고 그래 하시라니까 편하게. 항상 채권은 특정한 사람한테 뭐 하는 거다? 청구하는 거, 청구. 그러니까 뭐 채권의 종류별로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법에서는 주로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정해놓는데, 우리 민법에서도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중개사 시험은 채권 거의 대부분 뭐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계약법이라는 걸 배우시게 돼요. 간단히 봅시다. 자, 여러분이 땅 위에다가 건물 한 채를 새로 지었어요. 자, 이 건물이라는 게 새로 나왔죠. 그러면 건물을 신축했으면 이 건물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갖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그 건물은 누구 거? 내 거지 뭐. 그 얘기를 나는 이 건물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바로 물권, 채권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된다? 물권에 해당되는 거죠.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건물이라는 물건에 대한 거니까 이 소유권을 가지고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는 얘기죠. 사용도 하고 수익도 낼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물건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뭐 했기 때문에? 신축했기 때문에 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여러분이 갖게 됐고요. 자, 그렇게 했다가 쭉 한참 있다가 이제 여러분이 뭐 등기도 하고 했겠죠. 그 건물을 저한테 팔았어요. 그럼 사고 판 걸 우리가 매매라고 그러고, 이 매매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그러죠. 예,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저한테 예를 들어서 5억에 팔았다. 자, 이제 저한테 뭔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달라고? 5억 달라고. 이걸 뭐라고 그런다? 대금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그럼 저는 당연히 여러분하고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뭔가 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자, 여기도 권리. 돈 달라는 권리, 소유권 이전해 달라는 권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매매 계약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런 대금 달라는 청권과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청권 이 권리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취득을 했죠. 갖게 되는데 이런 권리를 우리가 물권이라 한다, 채권이라 한다. 채권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채권. 왜? 여러분은 5억이라는 돈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산 저한테만 달라고 할 수가 있죠. 특정한 사람한테. 저도 요 A라는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권리가 있는데 그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청구하는 권리를 전부 다 뭘 한다고요?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 그럼 채권은 어차피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배울 필요는 없고 그럼 이 채권들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자, 이 지금 대금 청권하고 소유권 이전 청권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어요? 매매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종 계약에 따라서 어떤 채권이 발생되는지 이걸 배우는 게 바로 여기 채권법 중에 뭐다? 계약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물권하고 채권 가볍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럼 기본적인 차이점 들어갑니다. 자, 물권 옆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배울 게 이거니까. 민법 총칙은 말 그대로 자, 요것들의 공통적인 것들 배우는 게 민법 총칙이라고 그랬어요. 요것들은 이제 하나씩 개별적인 거고. 자, 물권과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 두 가지만 얘기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죠. 자, 대항력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예요. 자, 물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다, 물건에 대한 권리다.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물건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항력이. 그래서 제가 11월 달이나 1월 달 가지고는 이제 전세권하고 임차권 가지고 물건하고 채권 비교를 쭉 해드렸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뒤쪽에서 우리가 쭉 배우시니까 그냥 물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하면 전세권 같은 경우 좀 늦게 오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이제 보세요. 뒤쪽 우리가 물권법에서 다 배우시게 되니까. 자,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얘가 빌려 사용하려고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어요. 그럼 전세권 물권이죠. 자, 그럼 이 전세권은 취득할 때는 얘하고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서 취득했지만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여러 가지 관련이 있겠지만 이 전세권이란 물권 가지고 이 건물을 이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직접 뭐 한다? 지배를 하는 게 이게 전세권이란 물권이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뭐 2년을 기간 잡았다. 자, 이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직접 을하고 전세권 계약을 한 사람은 아니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전세권 가지고 병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즉 쫓겨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2년 동안 잘 살다가 이제 전세금 받아가야 되겠죠. 그럼 전세금도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병한테 달라고 할 수 있죠. 이하고 계약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니까? 물건이니까. 근데 채권은 거기다 정리하세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관계가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저 건물을 저한테 팔았지 다른 사람한테 판 건 아니죠.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이라는 청권이라는 채권이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은 저한테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죠. 항상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한테 이렇게 대항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비교할 게 이제 임차권이라고 그랬죠. 이제 뒤에서 배우시지만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뒤에서 다 배우시는 거니까. 그럼 만일에 이 건물을 임대차를 내가지고 임차권이라는 이건 물권 채권? 채권이죠. 채권을 가지고 사용할 때 똑같은 구조지만 만일에 이 기간 내 이 건물이 병한테 넘어갔을 때 임차권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자 채권이니까 병한테는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 그래서 소유자가 당신 나가세요 그러면 쫓겨난다는 얘기죠. 그럼 보증금이라도 챙겨나가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한테 보증금 주세요 할 수는 없죠. 계약한 사람은 야하니까 항상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채권은
하지만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이러더라는 거죠. 자, 되셨죠? 네, 그걸 뭐라 한다?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걸 절대권, 이걸 상대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어쨌든 권리예요, 권리. 그럼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 얘기인데 처분이죠, 처분. 자, 물권은 사람과의 문제다. 사람과의 물건과의 문제다. 물권은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면 자기가 가진 물권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처분은 자유롭죠. 즉 전세권자 2년 기간 동안에 마음대로 그 전세권 다른 사람한테 야 넘겨서 네가 저 건물 사용해라 할 수 있다 이게요. 건물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죠. 왜? 전세권은 그 기간 동안에 이 건물을, 이 물건을 직접 뭐 하는 거니까, 지배하는 거니까. 건물사의 동의 없이 또 저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자세 넣을 수 있지, 임대. 이게 물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하지만 항상 채권은 특정인과 누구 문제? 특정인 사람과의 사람의 문제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채권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저한테 해줘야지. 근데 제가 여러분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자 소유권 이전 채권을 넘겨가지고 네가 나중에 제 친구한테 가서 네가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 받아가라. 자 이렇게 넘겼어요. 그럼 여러분은 병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도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건물 넘겨주시오 그러면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겠지. 채권은 이렇게 특정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넘길 수는 없어요. 넘기려면 굳이 상대방 채무자의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넘기라는 거죠. 됐죠? 예. 코로나가 여러 축이네. 예? 분위기가 왜 이래 됐어? 이거 너무 기본적인 얘기 아니에요 지금. 특히 계속 보셨던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걸 잡으세요. 그래서 처분이 자유롭지 않고 제한이 돼 있어요. 상대방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그 상대방은 당연히 누굴까요? 채무자겠지. 채무자 동의. 자, 요 정도 봅니다. 물권하고 채권. 그러니까 물권법 배울 때는 여러 가지 물권을 배우시는데 그 기본 바탕에는 그 수많은 물권들은 전부 다 뭐가 있고 대항력이 있고 뭐가 자유롭고 처분이 자유롭다는 거 이걸 기본으로 잡고 물론 특징이 하나 더 있지만 일단 그 정도에서 정리하시라고요. 하지만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항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처분이 자유롭지 않고 항상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을 잡고 그래서 저희 교재 19페이지에 제가 11월 달이나 1월 달은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나눠드렸지만 이제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거기다 정리해 주시면 되죠. 물권, 채권. 다 정리하셨죠? 예, 그래 필기하세요. 예, 마음껏 필기하세요. 이제 말리기도 힘들어 죽겠어. 예, 마음껏 필기하시면서 행복하게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뭐 작용에 의한 분류 뭐 신경 쓸 것 없고 넘어가시면 20페이지에 거기 2번에 청권이라는 얘기가 있고 형성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뭐 다른 측면에서 권리를 이제 비교한 건데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청구권이라는 거면 자 대표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대금, 청권, 소유권 이전, 청권. 그럼 이 권리 가진 사람이 이 권리는 항상 뭐 한다? 행사하겠죠. 행사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원하는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한테 죽어라고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청구해봐야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면 저한테 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돼요, 안 돼요? 안 돼. 항상 청권은 상대방의 협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가 이제 만족을 얻으려면. 그게 청권인데 그 밑에 무슨 권이 있나요? 형성권이라는 게 있죠. 자, 다시 처음 공부하신 분들 형성이라는 단어는 항상 나오면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뒤에 권리를 썼으니까 이 형성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 권리 가진 사람이 행사하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효과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니까 지금은 개념 정도만 잡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청권은 뭐 대체적인 우리 권리가 청권이 많은데 자, 형성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동그라미 3번 형성권 가볍게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관계가 발생되는 권리, 이걸 형성권이라고 그러죠. 뭐 다 외우란 게 아니에요. 형성권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 일방적. 그런 특징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물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 그러면 생각나는 게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 그런 것부터 먼저 잡아놓고 들어가시라고. 키워드를 잡아야지 문장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그 다음에 3번에 권리 경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그럼 물권하고 채권은, 뭐 여기서 예를 들면 물권, 채권은 권리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니까, 다른 것은 항상 어떻게 보라고요? 달리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두 개가 다 성립될 수가 있죠.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개 다 가질 수도 있지. 그러면 각각 행사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경합이라는데, 꼭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우리 민법 배울 때 다른 것은 어떻게 취급하시면 된다? 다르게 취급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달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일단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11월 과정이나 1월 달 과정에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뭐 늦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보시고 오세요. 그거 하려면 1시간 이상 들어가 줘야 되니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진도를 나가줘야 되니까 그거 한번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조금 좀 접근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법은 기준이니까 기준대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배우다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지만은 비슷한 것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르게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그게 가장 큰 틀이에요, 틀. 특히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는 거. 자, 또 이제 계속 공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까먹어, 그렇게. 까먹고서 공부만 하시다 보니까 문제 풀 때 자꾸 헷갈립니다. 자꾸 민법에 공부하는 방법, 접근 방법을 자꾸 되뇌이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쉽게 접근이 될 수 있어요. 또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권리에 대해서, 물권하고 채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권리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것들이죠.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죠. 없던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 권리가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생겼던 권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권리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권리 변동. 그럼 권리 변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그 권리 변동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항상.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의 기본 구조가 21페이지 제2절에서 권리 변동을 보시려고 그러는데, 권리 변동이라는 것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된다. 아까 여러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그랬죠? 그럼 소유권 취득이라는 게 권리 변동이죠. 없던 권리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뭐 했기 때문에, 신축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한테 팔아서 대금 달라는 권리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럼 5억 원이라는 대금 달라는 권리가 이제 채권이 생긴 건데, 그 대금 달라는 권리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5억 달라는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저한테 뭐 했기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항상 원인이 있을 때 결과로서 뭐가 발생한다?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민법의 큰 틀은 원인과 그 다음에 결과, 자, 이렇게 들어보고, 이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 뭐라 하냐면 효과라고 그러고, 이 법률 효과가 지금 얘기하는 권리의 변동이에요. 자, 가장 큰 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민법에. 그럼 이런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항상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전체적으로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이런 단어가 생소하겠죠.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은 우리 민법을 배울 때 이제 수많은 법률 요건을 배우시겠죠. 그래서 수많은 원인에 따라서 수많은 권리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 틀을 잡아야 되니까 그 수많은 법률 요건, 원인을 크게 둘로 나누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 즉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게 있죠. 자, 당사자가 원한다. 그걸 뭐라 하냐면 당사자의 의사 표시라고 그러죠. 자기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마음을. 그러려면 뭔가 행위를 해줘야 되고, 그런 행위를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각종 계약들이 요구겠죠. 계약을 하는 이유는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 계약을 한 것은 국가에서 강제로 시켰나요? 여러분은 의사대로 했나요? 의사대로 한 거지. 그렇게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저한테 돈 달라는 권리가 생겼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매 계약이 뭐가 되는 거고? 법률 요건. 그럼 법률 요건 중에서도 의사에 의해서 했으니까 이걸 뭐라 한다? 법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원인, 법률 요건 중에는 당사자 의사하고 상관이 없이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경매. 여러분이 좀 예를 뭐하지만 건물 가지고 있다가 자 경매당했어요. 그걸 제가 경락해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이젠 여러분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됐죠. 자 가지고 있던 권리가 없어져 버린 거, 그것도 권리 변동이죠. 그럼 그것도 경매당한 게 여러분이 의사대로 경매당한 게 아니지. 그것은 경매라는 법률 뭐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권리가 변동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법률 요건 중에서는 당사자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난 것도 있는데 이런 걸 다 묶어서 법률 규정이라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사자 의사 표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가장 큰 틀은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원인으로 어떤 권리 변동이 일어나냐 이걸 쭉 배우실 텐데 그걸 가장 크게 나누면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 하고요? 법률 요건. 그 법률 요건은 크게 나누면 뭐하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그거에서 나타나는 것은 딱 하나, 법률 효과. 자, 법률 효과는 다른 말로 뭐라고? 권리 변동. 물론 이것도 이제 쭉 나누겠죠. 가장 큰 틀을 이제 총칙이니까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앞에서는 가장 큰 틀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권리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쪽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쪽 얘기하겠죠. 그럼 법률 요건은 두 가지니까 법률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법률 규정인데 이건 말 그대로 지금 앞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죠. 법률 규정이니까 우리가 민법 쭉 배우다 보면 그 법조문이 있는 곳에서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뭐 중심으로 해서? 법률 행위. 그래서 제가 아까 큰 틀에서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민법 총칙은 딱 뭐만 배우는 거다? 이것만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쭉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얘기가 21페이지 위쪽에 총설해가지고 민법의 구조와 권리 변동에 의해가지고 나온 얘기입니다. 그냥 괄호 1번 보시면, 자, 괄호 1번 설명을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법률 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 민법은 이러한 수많은 법률 관계를 대체적으로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정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권리 변동. 이를 다시 뭐라 한다? 법률 효과. 이러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뭐라 한다고요? 법률 요건. 자, 이래놓고 이제 요 법률 요건은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요 얘기만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쪽. 그럼 법률 효과로 발생하는 권리 변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얘기인데 그게 괄호 2번 얘기죠. 자, 즉 권리 변동이란 법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원인. 자, 전체적으로 법률 요건이 있을 때 결과로서 발생하는 법률 효과로서 권리의 발생이라든지 그 발생된 권리가 변경된다든지 권리가 소멸되는 것. 자,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권리 변동이라고 그러죠. 이걸 권리 주체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똑같은 얘기지만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를 뭐 했다? 취득했다고 하겠지. 그 다음에 권리 변경은 그대로 이제 변경이고 권리가 소멸됐다는 것은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잃게 됐다는 거죠. 그걸 이것을 상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 즉 득실 변경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같은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2번에서 이제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권리 변동의 모습을. 권리 변동의 의의라는 것은 권리가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변경되는 거, 그 다음에 소멸되는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그러는데 발생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취득, 변경은 그대로 변경이고 이것을 상실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발생, 취득에는 또 뭐가 있고 변경에는 또 뭐가 있고 소멸에는 뭐가 있는지 이걸 쭉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질 않으니까 기본 개념만 잡으시면 되니까 주로 우리는 취득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취득 중심으로. 변경이나 소멸은 이거 보다 보면 이제 재미없어지죠. 그렇지 않아도 재미없는데, 그죠? 예. 사실 법이 뭔 재밌어. 예. 그냥 할애서 하는 거지, 지금. 할애서도 아니라 이제 본인이 시험 보려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요건 이제 뒤쪽에서도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괄호 1번. 권리 발생, 다른 말로 뭐? 취득. 주로 사실은 이제 뒤쪽에서는 취득 얘기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 취득, 물권이든 채권이든 권리는 취득하는 모습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권리 취득 발생은 크게 우리 법은 원시 취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라는 것으로 나눠지더라. 그럼 이것은 말뜻 그대로 문장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뭐 외울 것도 아니고 다 취득인데, 권리를 원시 취득한다는 것은 그 권리를 그 전에 취득하기 전에 가졌던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겠죠. 그냥 자기가 최초로 취득하는 거지. 좀 전에 보셨던 건물을 뭐 했을 때, 신축했을 때 그 건물이 새로 생겼죠. 그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유권 취득했다고 그랬죠. 그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얘기할 때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물론 우리 민법에는 여러 가지 이제 원시적인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럼 승계 취득은 뭐 좀 이따 이제 또 교재를 보면서 다시 정리하겠지만, 비교만 해드리면 승계를 받았다는 얘기니까 자기가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그 권리와 관련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지. 그 앞선 사람으로부터 뭐 받은 거예요? 승계 받은 거지. 그게 이제 승계 취득인데, 여기도 또 이제 쭉 나눠지니까 좀 이따 얘기하고, 요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거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죠. 그래서 21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자, 원시 취득은 뭐 의 볼 것 없고 니은번 보니까 종류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 무주물 선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뭐 물론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무주물,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낚시했다는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 낚시해가지고 내과에 있는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물고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유실물, 습득이다, 매작물, 방해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시효 취득이라는 게 있죠. 취득 시효. 자, 이건 뒤쪽에서 우리가 배우시게 돼요. 자, 시효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앞선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승계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으로 보냐면 원시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시효 취득에서 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이렇게 지문이 종종 나옵니다.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가볍게 그냥 보시고. 일단 무주물 선점, 시효 취득, 선의 취득 정도 잡으시고, 그 줄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좀 전에 얘기했던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 나오죠. 그 정도가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자, 보시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승계 취득 들어가 보죠. 자, 승계 취득은 크게 또 나누니까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로 나눠요. 자, 이전적 승계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그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통째로 자기한테 넘어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전이라고 그러지 뭐. 그럼 설정이라는 것은 그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통째로 자기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권리 일부만 자기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이전적 승계가 또 둘로 나눠지는데, 특정 승계하고 그 다음에 포괄 승계로 나눠져요. 원래는 이런 구조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선 그렇게 자꾸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뭐가 속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그냥 특정 승계의 의미, 포괄 승계의 의미 그 정도 잡으시라는 얘기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목차 같은 것들 그 동네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짜증나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그냥 가볍게 그냥 특정 승계가 뭐고 포괄 승계 뭐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것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는데, 그럼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이것은 결과다 원인이다. 뭐 얘기 안 하면 저도 안 하지 뭐. 그럼 좋아, 저도 그러면. 결과예요 원인이에요? 어?
마스크 썼다고 이럴 거예요, 정말? 원인의 결과예요. 우린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우린 뭘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안전은 있는 거죠, 지금. 뭐 유체 이탈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 지금. 우린 뭘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권리변동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리변동이 지금 원인이에요? 그래요. 이런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마음이 확 놓일 거예요. 내가 이제 왔는데 될까 안 될까? 11월부터 지금 2년 동안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상태가 이 상태예요. 별로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늦게 와도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똑같구나. 어딜 가는지 몰라요, 지금. 지금 요거 한다고 하면 요게 이렇게 나눠진다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걸 잘 못한다니까. 그냥 가서 막 봐요. 물론 제가 여기서는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짜잘하게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뒤에서 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구조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뭘 보고 계신 거예요? 권리변동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니까. 자, 권리변동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입을 벌리라니까. 마스크 다 벗어. 예? 마스크 써놓으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침묵. 나는 얘기 안 할 거야. 발생. 그걸 취득이라고 그랬죠. 변경. 그 다음에 소멸. 자, 이걸 나눠서 이제 뭘 보고? 발생에 대해서 보고, 취득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변경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소멸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볼 필요가 없어서 제가 뭐만 지금 얘기하겠다. 취득, 발생만 설명하겠다 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마다 제가 벽에 부딪힌다는 느낌이 탁 들어요. 좌절감이 확 든다니까. 제가 뭐 했나. 지금 40분 동안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또 합격해서 나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내가. 이 공인중개사 학원이 참 신기한 곳이야. 굉장히 신기해.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깜짝 놀란 게 몇 가지 있는데, 민법을 2달에 끝내야 돼.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 주는 게 아니라, 딱 하루씩 와가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2달이면 8번에 끝내라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민법만 가지고도 대학에서는 4년 동안 하는 건데, 4년 동안 해도 잘 모르던데 이걸 2달에 딱 진도를 끝내래. 그거 합니다. 강사들이 해요. 2달에 이걸. 또 그걸 앉아서 알아듣고 있어요. 깜짝 놀래요, 제가. 그리고 처음 법을 공부하지도 전공하지도 않으신 분들이 딱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몇 달 만에 70점, 80점 맞아가지고 합격해서 나가시더라고. 야, 여기는 못하는 게 없는 곳이야. 못하는 게 없는 곳이야. 그래서 지금 질문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든 맞춰서 나가겠지. 이게.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결과고 이거 결과예요. 그럼 이것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원인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원인에 따라서 구별하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이 한 개에 의해서 한 개의 권리만 넘어가는 거, 이걸 뭐라 한다? 특정승계라고 그래요. 근데 원인은 하나인데 넘어오는 것은, 자, 이전이니까 넘어온단 말이에요. 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와르르, 서너 개가 와르르 다 넘어오는 것을 뭐라 한다? 포괄승계로 한다니까, 그래. 자. 가별한 사람이 A, B, C라는 부동산 가지고 있어. 건물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몇 개? 3개. 그럼 소유권도 몇 개? 3개. 그 중에 여러분이 C 부동산을 샀어. 자, 이게 원인이죠? 예, 원인 몇 개? 하나. 그럼 대금 다 줬으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럼 여러분이 권리를 취득하겠죠? 자, 여기란 말이에요. 취득하는데, 자, 이게 승계 취득이겠죠? 그 중에 권리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겠죠? 자, 그 중에서 원인 몇 개? 하나로. 자, 그럼 여러분이 소유권 취득하는 모습은 그 전 사람이 가지고 있는 A, B, C 소유권이 와르르 넘어와요? C 부동산 소유권만 넘어와요? 이런 걸 뭐라는 거예요? 이거 특정 승계로 한다고 얘기지. 하나의 원인으로 특정한 권리만 넘어오는 거. 그럼 여러분을 우리가 보통 매순이라고 그러지만, 자,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승계인이라고 한다고요? 특정 승계인이라고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배우시면서 특정 승계인 하면 모르고 매수인 그러면 나 알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매순이라고 얘기하든 특정 승계라고 얘기하든 이건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라는 거지.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용어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매매뿐만 아니라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A, B, C 중에서 C 부동산만 여러분한테 공짜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걸 뭐라고 그런다? 증여라고 그러죠, 증여. 그럼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돈은 줄 필요 없지만 소유권 넘겨받아야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준 것은 C 부동산 줬죠. 그럼 이 사람의 소유권 중에서도 C 부동산 소유권만 넘어오겠지. 그럼 증여도 무슨 승계? 특정 승계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갑과 을이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가 부동산 3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가 일어나요? 상속. 외아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부동산 몇 개 있어요? 3개. 소유권도 몇 개? 자, 상속은 몇 개? 하나지, 상속은. 그 원인은 하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전받는 것은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하나만 이전받는 게 아니지. 상속이라는 원인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와르르 다 넘어오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포괄승계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상속인이죠. 물론 상속인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승계인이라고 그래요? 포괄승계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용어를 잡자 얘기해요. 용어. 의미 이해하시고. 되셨나요? 네. 의욕들이 없으시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가? 여기는 다 멀쩡하시죠? 그래요. 의욕 가지고 가시라니까. 지금 첫 출발점에 굉장히 저도 목숨 걸고 지금 강의하고 다니는 거야. 저도 죽겠어, 미치겠어. 이렇게 모여있는데 저도 가고 싶지 않아. 근데 3월달 지금 개강하면서, 그래도 지금 우리 휴강 안 하고 오셨으니까 저도 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합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참 딱 각오를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다 마스크 쓰고서 그냥 무슨 침묵시위야 지금? 그냥 얘기하시라니까. 공부하러 오셨으면 같이 얘기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또 배워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뭘 그래. 이제는 이제 서로 다 많이 아시잖아. 여기 특히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하셔야지. 앞에 계신 분들은 이미 저하고 이제 4개월 동안 계속 하셨던 분들 아니야. 그분들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분들은 막 얘기하시고, 제가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 이게.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제 뒤에 오신 분들이, 늦게 오신 분들이, 저렇게 하나보다 하고 같이 따라오셔야지. 앞에 계신 분들도 마스크 쓰고 다 하고 있고, 뒤에 오신 분들은 더 그러고, 무슨, 상가집에 온 것 같고 말이야. 그러시면 안 돼. 자꾸.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네. 자, 그럼 그거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2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승계 취득 중에 동그라미 니은번 이전적 승계를 보고 있는데 그 이전적 승계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22페이지 맨 꼭대기. 자, A번. 특정 승계라는 게 있는데 특정 승계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정도. 자, 요 정도에 의해서 이런 거에 의한 권리 취득처럼 개개의 뭐에 의해서 취득 원인에 의해서 개개의 권리가 취득되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원인에 의해서 한 개 한 개의 권리가 취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B번 같은 경우 포괄승계라고 그랬는데, 자, 상속이 있고요. 그 뒤에 포괄 유증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죠. 유증이. 상속도 마찬가지로. 근데 용어는 가끔 나오니까, 유증 그러면 그냥 유언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언으로 공짜로 주는 걸 유증이라고 그래요. 내가 죽고 들랑 내 재산 중에 뭐는 누구한테 주거라. 이렇게 이제 유언으로 남기는 건데. 자, 그럼 유증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 유증이 있고 포괄 유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앞에 뭐자 썼으니 포괄자가 들어갔으니까 포괄 유증은 무슨 승계? 포괄 승계겠지만 특정 유증 그러면 그 특정 승계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라고. 항상 포괄 유증은 상속하고 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포괄 승계에 해당되고 그 뜻을 보니까 이런 거에 의한 권리 취득처럼 자, 몇 개의 취득원에 의해서 하나의 취득원에 의해서 몇 개 권리가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넘어오는 거 이걸 포괄 승계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상속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자, 이렇게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이것들은 전부 다 묶으면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니까 이제 전에 사람은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팔아서 넘겨졌으면 A, C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없겠고 상속에서 넘어갔으면 이 A, B, C 권리가 다 넘어갔겠죠. 이런 걸 이전이라고 그러는데 설정은 앞선 사람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권리 내용 중에 일부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가별한 사람이 이 건물에 뭘 가지고 있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이제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 물권법에서 이제 소유권을 배우시게 되면 소유권의 내용으로는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고 사용, 그 다음에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법에 정해졌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 세 가지 내용인데, 물론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지지만, 자, 요 사람이 저 건물에 아까 뭘 취득했다고 그랬어요? 전세권을 취득하면 요 사람하고 전세권 계약을 하고 전세금도 주고 등기도 했겠죠. 그럼 이 사람의 전세권 취득은 이 취득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고 얘기인데, 요게 대표적인 뭐란 얘기예요? 설정적 승계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최초로 취득했다고 원시 취득이 되는 게 아니라, 승계 취득 중에 설정이란 얘기는 이 전세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갑이 가지고 있는 뭐로부터 나온 거예요? 소유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럼 소유권이 전부 이쪽으로 왔으면 이걸 뭐라 할 텐데, 이전에 할 텐데, 소유권은 계속 갑이 가지고 있고 소유권 내용 중에 뭐 하는 것만, 사용 수익하는 것만 이쪽으로 넘겨놨다는 얘기죠. 그럼 전부가 일부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취득했다더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설정이에요, 설정.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이 2년 동안에 이 건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계속 건물 소유자는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갑이 가지고 있죠. 갑이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얘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 사람은 소유권 중에 뭘 넘겨줬으니, 사용 수익할 걸 넘겨줬으니 이 사람은 같이 사용할 수가 없겠지. 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전의 권리의 일부만 취득하는 걸 뭐라 하는데? 설정이라는데, 기본적으로는 뭘 기초로 해서?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취득하는 걸 전부 다 뭐라 한다? 설정. 그럼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뭐 저당권 설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디귿. 설정적 승계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읽어보시면서, 전 권리자는 그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권리자가 전 권리자의 권리의 권능, 이걸 내용이라고 그래요. 권리 내용 중 전부를 일부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전의 권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후에 취득한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했든지 지역권 취득했든지 전세권 취득, 유치권 취득, 질권 취득, 저당권 취득 등이 전부 다 뭐 하는 거다?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 자, 되셨죠? 네. 그래서 결과인 권리 변동이 세 가지, 발생, 변경, 소멸이 있는데, 발생 취득 중심으로만 가볍게 보시고, 그 뒤에 괄호 2번에 권리의 변경이라든지 괄호 3번 권리 소멸은 뭐 그렇게 시험 문제거리가 상관이 없으니까 나중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체크하고 들어갈 테니까. 자, 여기까지는 가장 큰 틀 중에서 이제 권리 변동, 즉 법률 효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인이 있어야 되고, 이쪽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게 밑에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 뭐에 대해서? 법률 요건에 대해서. 이거 잠깐만 더 얘기하고 좀 쉬도록 하는데, 그럼 얼추 얘기를 했어요.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그럼 이건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 자, 그게 이제 23페이지 맨 꼭대기 동그라미 2번. 법률 요건은, 자, 일단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뭐가 있고요? 법률 행위가 있고, 또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뭐가 있다? 법률 규정. 이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진다? 두 가지. 자, 그 밑에 법률 사실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가볍게 봅니다. 그 얘기하면 좀 어지러울 텐데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부분에서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개념만 잡으세요. 그냥 용어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하나의 원인인데, 그럼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뭐라 하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사실. 예. 제가 이제 뭐 틀을 그렇게 잡죠. 요게 김치찌개다. 그럼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김치찌개가 맛있어야 되겠죠, 결과로. 그러면 김치찌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한 요소, 즉 재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그걸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 법률 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사실이라고 그런 거예요. 법률 행위라는 뭘 만드는, 법률 요건을 만드는 하나의 재료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법률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률 사실도 이제 의사표시하고 그다음에 준법률을 확 나누는데, 아예 그만 이제 더 들어가지 말고 이쪽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지러워요. 어지러워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은 제가 해드리는데 별로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데 어지럽다. 뭐 하러 가서 어지럽게 해? 뭔 얘기 이해되시죠? 그냥 개념 정도만 잡고 나중에 시험과 조금 관련해서 나올 것만 가볍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지금은 그럼 우리는 뭐 중심으로 보겠다? 법률 행위 중심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거기에 넘어가시면 24페이지 제 3절부터가 이제 법률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법률 행위가 거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법률 행위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물권법 전까지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법률 행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49페이지까지가 거기까지가 다 법률 행위에 대한 얘기지. 제가 민법은 크게 네 덩어리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 네 덩어리 중에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뭐 법률 행위예요. 민법 총칙 파트 중에. 근데 그걸 다 보시고 난 이제 물권법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한 10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좀 정신 차려가지고 쭉 법률행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보셔야 되겠지. 자, 바람 쐬시고 좀 정신 차리고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쉬세요.